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바로 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긴 글입니다. 아, 그 유명한 글이죠. 운을 빼앗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제목만 보면 뭐랄까 좀 꼰대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막상 읽어보면 내용이 상당히 날카롭죠. 맞아요. 이게 단순히 성공 비결을 넘어서 인간관계가 한 사람의 운과 미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에게는 각자의 기운이 있고 누구와 어울리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아주 단호한 주장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글이 정말 시대를 초월한 지혜인지 아니면 그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반드시 멀리해야 할 7가지 유형을 보면 그 핵심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먼저 운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아, 좋은 지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운은 뭐 미신적인 행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로또 당첨 같은 그런 운은 아니죠. 네, 그보다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 저는 그렇게 봐요. 아,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뭐 80년 인생 경험을 통해 정리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핵심은 관계의 선택과 관리가 성공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 첫 번째 유형부터 시작해보죠.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듣기만 해도 기운이 좀 빠지는 유형이네요. 네, 이 글에서는 이들이 뭐 날씨, 업무, 심지어 공짜로 나온 점심 메뉴까지 모든 것에 불평한다고 묘사해요. 하하, 정말 모든 것이네요. 1980년대 초반에 겪었던 한 임원의 사례가 아주 생생하게 나오죠.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회의만 하면 입버릇처럼 시장이 어렵습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시장이 어렵고 예산이 부족했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처음엔 다들 그게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핵심은 그 다음인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해결책 없는 비판. 그게 그냥 소음이고 에너지 낭비라는 걸 지적해요. 그렇죠.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그냥 불평만 하는 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네요. 전자는 해결책을 고민하지만 후자는 그냥 부정적인 분위기만 퍼뜨릴 뿐이니까요. 네, 그 임원의 불평이 회의실 공기 자체를 무겁고 축축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까지 전염시켜서 다들 어차피 안 될 거야 하는 표정을 짓게 만들었다고요. 아, 그 불평의 전염성.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죠.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조직의 문제를 용기 있게 지적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불평분자로 오해받기 쉽지 않나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둘 경계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글에서는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의도와 결과를 봐요.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에 대한 열망이 있고 결국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죠. 하지만 습관적인 불평가는?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불만, 부정적인 감정을 배설하면서 주목받고 싶어 할 뿐이죠. 결과는 주변 사람 사기 꺾고 가능성을 막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 임원에게 최후 총첩을 했군요. 불평을 멈추든지 우리와 헤어지든지 선택하라. 네, 당신의 긍정을 부정으로, 가능성을 불가능으로 바꾸는 사람과는 즉시 거리를 두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죠. 에너지를 갉아먹는 게 이런 노골적인 불평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응원해주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사람. 아, 더 피곤한 유형이죠. 네, 바로 두 번째 유형,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이 유형이 더 위험한 이유는 이건 예측 불가능한 적이기 때문이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속이라도 보이죠. 아, 친구의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1990년대 중반에 겪었던 사업가 일화가 딱 이걸 보여줘요. 회사가 막 급성장할 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업가가 계속 찾아와서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칭찬을 엄청 했대요. 겉으로만 보면 정말 좋은 친구네요. 그런데 뒤에서는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심지어 경쟁사의 기밀 정보를 흘리기까지 한 거죠. 와, 그건 정말 배신이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뒤로는 칼을 품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이걸 알게 됐을 때 주변에서는 뭐 너무 냉정하다, 한 번은 용서해줘라 말렸지만 단칼에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죠. 그럴 땐 정말 단호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글은 그런 관계를 골마 터지기 전에 도려내야 할 종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런 사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방법이 있나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해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소식을 한번 전해보라는 거예요. 아, 반응을 보라는 거군요. 네, 특히 상대방의 첫 반응, 특히 그 눈빛과 아주 미세한 표정 변화를 관찰하라는 거죠. 진심으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어색하게 웃거나 서둘러 다른 화제로 돌리는지. 와, 그 찰나의 순간에 본심이 드러난다. 바로 그거죠. 생각해보니 시기나 질투는 감정적인 피해를 주는데 아예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뢰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바로 세 번째 유형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요. 정확합니다. 이 글에서 신뢰는 약속이라는 벽돌로 쌓아 올린 성과 같다고 말하거든요. 벽돌 하나가 빠지면 성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1970년대 후반에 겪었던 거래처 일화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납품기한을 무려 3번이나 어겼다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공장에 급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변명을 믿고 기다려줬지만 그게 변복되니까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그 사람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때 주변에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했는데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즉시 계약을 해지했다는 대목. 이게 중요해 보여요. 3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못 지킨 약속은 4번째에도 지킬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결국 그 사업가는 다른 회사랑도 계속 약속 문제로 신뢰를 잃고 실패했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작은 약속의 중요성 같아요. 맞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회의 시간에 5분 늦는 것, 전화하기로 해놓고 잊어버리는 것, 이런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사소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글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런 작은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큰 약속도 못 지킨다고. 깜빡했다, 바빴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을 경계하라는 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죠. 잠깐만요. 벌써 3가지 유형을 들었는데 뭔가 공통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오, 어떤 공통점이죠? 이 셋 다 결국 신뢰의 문제랑 깊게 연결되어 있네요. 어떤 방식으로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니까요.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결국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는 어떤 긍정적인 관계도 성공적인 결과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이 글의 바탕에 깔린 철학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4번째 유형인 남의 험담을 일삼는 사람은 정말 신뢰 파괴의 결정판이겠네요. 그렇죠.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 1980년대 중반에 팀워크를 박살냈던 임원 사례가 딱 그거죠. A 앞에서는 B를 험담하고 B 앞에서는 C를 험담하는 식으로. 네, 조직 전체에 불신의 씨앗을 뿌리고 다닌 거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협력 대신에 반목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걸어다니는 독이었네요. 맞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를 불러서 할 말이 있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해야지. 뒤에서 하는 건 험담일 뿐이다. 라고 지적하고 경고 내보냈다고 하죠. 신기하게도 그가 떠나자마자 조직 분위기가 다시 건강해졌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 글이 100% 확실한 원칙 하나를 제시합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뭔가요? 바로 당신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반드시 당신의 험담을 한다.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고 단언하죠. 험담을 들을 때 대처법에 대한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같이 맞장구 치거나 반박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화제를 돌리라는 거. 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든지 업무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반복되면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라고요. 그렇죠. 대화의 주제가 생산적인 아이디어인지 아니면 파괴적인 사람에 대한 험담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을 알 수 있다는 팁도 좋고요. 험담이 관계의 신뢰를 좀 먹는다면 5번째 유형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성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네요. 맞아요. 문제가 터졌을 때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온갖 변명부터 늘어놓는 사람들이죠. 이 유형은 정말 공감이 많이 돼요. 예전에 팀 프로젝트 할 때 문제가 터졌는데 다들 그건 내 담당 아니었다. 누가 정보를 늦게 줬다 이러면서 발 빼는 바람에 결국 혼자 다 뒤집어 쓴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정말 기운 빠지는 상황이죠. 글에 나온 1990년대 초반 부서장 사례가 딱 그렇잖아요. 큰 프로젝트를 망쳐놓고 10분 동안 남탓만 늘어났다는 거. 다른 부서 협조가 없었다. 시장 상황이 나빠졌다. 그 부서장은 단 한 번도 제 책임입니다라는 말을 안 했다고 하죠. 네, 이 지점에서 이 글이 리더십의 본질을 꿰뜨르는 한 문장을 던져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당신은 항상 잠재적인 총알바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미리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도 팁이 있어요. 아주 작은 실수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첫마디를 들어보라고 해요. 첫마디요. 네. 반사적으로 아, 제 실수입니다. 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아, 그게 사실은 이라며 하지만으로 문장을 시작하는지요. 그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책임감의 크기를 보여준다는 통찰이죠. 책임감 없는 사람과 일하면 내목 이상의 짐을 져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6번째 유형, 끊임없이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좀 다른 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어요? 이 사람은 나의 에너지를 그냥 일방적으로 빼앗아가는 존재잖아요. 도움, 조언, 시간을 계속 요구하면서 고마워할 줄도 되갚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1980년대 말에 젊은 사업가 일화가 이 유형의 본질을 잘 설명해줘요. 이건희 회장이 몇 번 도움을 줬더니 나중에는 아예 모든 문제를 들고 와서 해결해달라고 의존하더라는 거죠. 그때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죠.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 이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네. 사실 이 대목에서는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거절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역설적인 지혜예요. 진정한 도움은 상대를 편ang한 안락의자에 앉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락의자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비유해요. 계속 주기만 하는 관계는 상대를 의존적으로 만들어서 결국 그의 자립 가능성을 빼앗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건강한 관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뒤 이야기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당시에는 원망하며 떠났던 그 젊은 사업가가 몇 년 후에 성공해서 다시 찾아왔다면서요. 네. 그때 저를 혼자서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는 거요. 결국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람은 내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성장까지도 가로막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쩌면 기업가로서 가장 경계했던 유형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유형이죠? 바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 예전 방식이 좋았다. 굳이 그걸 왜 바꿔? 라면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는 그 유명한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신경영 일화가 나오죠. 네, 아주 생생하게 등장하죠. 당시 이류 취급받던 제품 현실을 바꾸려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선언했는데 임원들 반응이 대부분 저항이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잘 팔리고 있는데 왜 바꿔야 합니까? 너무 급진적입니다. 이러면서요. 익숙함이라는 안락함에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건 현상 유지가 아니라 퇴보라는 걸 간파했던 거예요. 이 글은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을 조직 전체를 과거에 붙잡아두는 닷과 같은 존재로 규정합니다. 다시라 무거운 표현이네요. 네. 이들은 가능성보다 위험을 먼저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웃으며 결국 개인과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거죠. 그 저항을 뚫고 혁신을 밀어붙인 결과가 지금의 삼성을 만들었다고 해고하고요. 자, 이렇게 7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불평가, 시기하는 사람, 약속 파괴자, 험담꾼, 책임 회피자, 일방적인 수혜자, 그리고 변화 거부자까지. 꽤 많네요. 네, 듣고 보니 제 주변에도 몇몇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어떻게 거리를 둘 것인가? 맞아요. 그게 제일 어렵죠. 특히 그게 직장 상사나 가족처럼 끊어내기 힘든 관계일 때는 정말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은 그냥 손절하라고 무책임하게 말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7가지 실천 지침을 제시합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에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한 자원이라는 걸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라고 해요. 하지만 직장 상사가 험담하는 사람 유형일 때 제가 명확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그래서 2번째 지침이 점진적인 거리두기예요. 점진적인 거리두기요? 네, 갑자기 벽을 치는 게 아니라 만남의 횟수나 통화 시간을 서서히 줄여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드는 거죠. 상사의 험담에는 동조하지 않고 그저 듣기만 하거나 실적 화제를 돌리는 식으로요. 조금씩 멀어지는군요. 그리고 3번째는
변명하지 않기. 거절하거나 거리를 둘 때 네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요즘 제가 좀 바빠서요 정도의 간단한 설명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우는 것만큼 채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네 번째, 새로운 관계 형성이에요. 부정적인 관계에 쏟았던 에너지를 긍정적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관계를 찾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죠. 다섯째는 단호한 거절.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서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여섯째는 자신의 가치관 명확화. 당신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사람과는 오래 갈 수 없으니 과감히 정리하라는 거고요. 마지막 일곱째는 꾸준한 관찰. 관계는 변하니까 지금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평가하고 조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 결국 이 모든 조언은 당신의 운은 당신 손으로 지켜야 한다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불평은 당신의 긍정을, 시기는 평안을, 깨진 약속은 시간을, 험담은 신뢰를. 책임 회피는 에너지를, 일방적 관계는 자원을, 변화 거부는 미래를 빼앗아가니까요. 네, 이런 관계를 정리하는 게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마지막 메시지가 이 글의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메시지죠?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당신 스스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아, 결국 시작은 나 자신이다? 맞습니다. 불평 대신 해결책을 말하고 시기 대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험담 대신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자석처럼 당신에게 자연스럽게 끌려온다는 운의 법칙을 제시하는 거죠. 이건희 회장은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당신의 운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관계는 없나요? 그 관계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오늘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 하나는 무엇일까요?